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닷새 넘게 이어진 영남 지역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과 동해안까지 번지면서 2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면서 현장에 출동한 모든 헬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명일동을 고위험 구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조사까지 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부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본 겁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모두를 또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모두에 대해서 무죄라고 말이죠. 이제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 리스크의 큰 부분을 덜어내게 됐죠. 2심 재판부가 내놓은 1시간 40분 동안의 결론을 이전 재판과 비교,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국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차례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소식 박기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분화해 따져본 뒤 두 가지 쟁점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토부로부터 받았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이 대표가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인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 부분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4개의 관련 발언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 발언마저도 무죄로 봤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는 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사진을 확대한 것 그 자체도 조작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경기지사가 돼서야 김 씨를 알게 됐다. 하위 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성남시장 때 만난 기억은 없다.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각 발언에 대해 기억 니은, ABC를 붙여가며 세세히 분석한 끝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4차례 방송에 나와 한 발언 모두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당시 실제로 국토부에 독촉이 있었고 이 대표가 발언한 과정에서 이를 과장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인 국토부 협박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의 배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국토부가 법률상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따랐는지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는지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지역을 변경했고 협박 역시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기반한 거듭된 요구, 즉 독촉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사용한 직무유기 협박이란 표현을 당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두고 성남시가 압박을 받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에 가깝지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들을 종합해 국토부 협박 발언은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표는 법원을 나와 진실이 밝혀졌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국력을 낭비했다며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 밖으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흔듭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선고 전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갔을 때와 달리 이 대표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쳐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선고 전후로 법원 앞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붐볐습니다. 간단하게 입장 발표를 마친 이 대표는 향후 대권 도전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여러 발언들에 관한 혐의를 좀 더 명확하게 특정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1심과 180도 바뀐 이런 선고 결과는 이미 이 공소장 변경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여러 발언이 각각 어떤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구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바뀐 공소장에서는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됐고 4개 방송에서 한 발언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이미 공소장 변경 때부터 2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1심과는 달라진 상황을 초반부터 강조했습니다. 1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으며 재판부는 각 발언을 세세하게 쪼개 허위 사실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호하다고 본 것이라며 변경 요청 자체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발언의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애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 1심 선고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죄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심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이랑 국토부 협박 발언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었기 때문에 네. 이걸 둘 다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네. 이 설령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무죄로 뒤집는다 하더라도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은 뒤집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기 네.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력한 전망은요. 최소한 일부는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만 가지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 무죄가 나왔죠. 많은 전망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 두 가지 쟁점 아까 잠깐 짚어드렸지만 그 두 가지 쟁점 중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 이거는 무죄로 뒤집히기가 참 힘들 거라는 분석이 많았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게 1심과 2심이 달랐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 죄명의 이름에도 나오듯이 사실과 관련한 허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요. 네. 일단 1심과 2심 모두 이걸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으로는 느낄 수 있었을 거다. 이 상황은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심은 이 대표가 압박을 느낀 것만 가지고 이거를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이 대표가 거짓 사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반면에요. 네. 2심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느낀 건데 이걸 다소 과장해서 난 협박을 당한 거다라는 의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말한 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요, 그 사실에 관한 발언이 허위일 경우에 처벌하는 거지 의견이나 느낌을 말한 걸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발언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에서 1심에서는 한 가지를 좀 유죄를 봤었는데 이것마저도 다 무죄로 좀 바뀐 거죠. 네, 이건 아예 이 대표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대표 발언을 보면요, 이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심은 이걸 두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반면에요. 2심은 실제로 당시 공개된 사진은 일부를 떼어낸 거니까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또 막상 검사가 증거로 낸 이 골프장 단체 사진만을 봤을 땐 이건 골프를 쳤다는 증거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해석에 모든 게 지금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2년이 넘게 진행된 1심과 2심 때 증인들을 보면 사실 이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증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증언이 대부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 증인으로 나왔던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이나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 대표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이 대표의 말이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게 팩트냐 거짓말이냐를 따지는 증언들인 겁니다. 네. 팩트냐 거짓이냐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 이런 발언이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는 성격 자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2심 재판부가 해석한 이상 이 증언들은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선고로 대법원의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만약 오늘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았다면요,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요, 이 대선 기간 안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 확정이 갈리게 되는 만큼 이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됐을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은 어떤 선고를 하든 간에 이 외부 정치 스케줄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째서죠? 대법원이 만약에 오늘 판결을 뒤집으면 그러면은 선고권이 박탈되게 되잖아요. 이게요, 2심 선고를 뒤집을 경우에 대법원은 파기환송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게 판결을 바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사건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이 대표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다 해도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는 계속 피선거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네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다, 오늘처럼 무죄를 확정한다 해도 역시 피선거권 박탈 같은 정치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하려면 어쨌든 검찰이 상고를 해야 하는데 검찰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은 김 전 처장 관련 의혹과 백현동 의혹이 당시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2심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사법적인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TV토론 도중에 했던 발언으로 도지사직을 잃을 뻔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으면서 살아났고 오늘도 극적으로 무죄를 받아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선거법 2심을 포함해 현재 8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를 치르면서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만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작은 당시 변호사였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16년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표는 TV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사법적 고비를 맞게 됩니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며 직을 유지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백현동 개발부터 위증교사,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줄지어 수사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차기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 하나를 없앨 수 있게 됐지만 대장동과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여전히 여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고비마다 살아 돌아온 이 대표가 남아있는 재판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은 유죄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했던 국민의힘.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비했던 논평을 통째 바꿔야 할 정도였죠.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전과 사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다며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반응은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법원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잡혀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다소 격앙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 여당 의원들도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것,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테러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사법부와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겐 전과 사범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반면 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당은 한껏 고무됐습니다.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와 기소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승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첫 공식 논평으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사필 규정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았다며 사과와 함께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마치 유죄를 확신한 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당 유불리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거나 또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꼬집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정당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 검찰이 즉각 상고한 데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이 대통령의 하수인이자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 이 대표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었던 법원 주위에서는 지지자들과 보수단체가 다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은 환호와 만세 삼창이, 보수 진영에서는 법원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인근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측이 모두 집회를 열면서 법원은 동쪽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등록된 차량만 출입하게 했습니다.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무죄 선고와 검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불과 600m 떨어진 법원 종합청사 앞 삼거리에 모인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대표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양측의 회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 상식대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수단체 측은 충격을 받은 듯 서둘러 집회를 마무리했는데 일부는 법원을 비난하며 분노를 드러내거나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통법규만 어겨도 다 잡혀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재명같이 큰 죄를 진 사람이 무죄일 수가 있습니까? 판사들이 정상입니까?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한 오후 2시쯤에는 출입구 앞에 법원 방문객과 일부 집회 참가자가 몰리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혼잡이 빚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무죄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는 곧장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산불 민심 수습을 위해서요.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도 다졌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전국적으로 재앙 수준이 된 산불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계획돼 있던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도 제쳐둔 채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 방문은 항소심 판결 직후 이 대표가 전격 결정한 것으로 이 대표 측은 1박 2일 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로 복귀한 뒤 소상공인 간담회 등 미뤄뒀던 민생 행보도 재개할 예정인데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며 조기 대선을 염두한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죠. 이번 주는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불리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선고까지 진행되리라 전망이 됐었는데 말입니다. 한 총리와 이 대표 재판은 모두 끝이 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날지 최희지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수로 언급됐던 굵직한 두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은 기각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고일인 오늘은 고교 3학년 모의고사와도 겹쳐 같은 날 윤 대통령 선고가 잡히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두 재판 선고가 나온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곧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평의가 다 성숙해갖고 판결만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 어떤 날이 할까 이렇게 고려는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아직 일부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일단은 재판관들 사이에 있어서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 헌재가 오늘까지 선고 일정을 밝히지 못한 것도 당장 일정을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재판관 2명의 퇴임이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된 만큼 늦어도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차기 대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 이거죠.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일을 빨리 잡지 않으면 비상행동의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전인 이른 아침에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헌재가 더 선고를 미룬다면 존재 의미가 의심받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만일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진다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존재의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차원의 장외 여론 전격인 비상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천막 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의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을 고려할 거고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에 헌재가 판결을 미루면서 민심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헌재 압박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오늘 판결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네,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도 이 사법 리스크라는 꼬리표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번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선고일은 가장 늦게 잡아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두 달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은 6월 18일 이전이 되겠죠. 이 선거법 3심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모두 6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만큼 대권 행보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걸 의식해서겠죠.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민생 이슈, 바로 이 경북 지역 산불을 언급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 대표 무죄 선고 직후에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네. 제1야당 대표의 민생 행보이기도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대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민생 행보에 집중해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접견 이외에 이 경제나 민생 행보 눈에 띄지 않았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헌재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민생 행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비명계 주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비명계 유력 주자들 앞다퉈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비명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그간 개헌 등을 요구해왔던 비명계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낸 건 역시 향후 기존 이 대표 체제 내에서 향후의 정치적 활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가장 큰 변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권 가도와 관련해서요. 네. 만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각되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 대표 조속한 파면 촉구에 힘쏟을 전망입니다. 2심 선고 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른 지도부 의원들이 앞다퉈 2심 무죄 선고를 촉구할 때 이 대표는 헌재 선고 촉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결 이후 정치권의 공방은 이 헌재로 무대를 옮겨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치부 강영호 기자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소식입니다. 의성 산불 닷새째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진화를 위해서 투입한 헬기까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죠.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에 투입된 산불 진화 헬기 운항을 잠시 중지시켰고 경남 산청군은 사고 기종과 동일한 헬기는 현장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현장 손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게 탄 나무 사이로 헬기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기체 잔해가 주위에 널브러져 있고 경찰과 소방이 급히 현장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한 개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 그냥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세워갖고 가면서 그냥 펑크 터졌어요.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이곳까지 헬기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가 민간에서 빌린 헬리콥터로 어제 오후부터 의성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유일한 탑승자 70대 헬기 조종사는 사고 직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된 산불 진화 헬기의 운항을 즉각 중단했지만 3시간 반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투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운항이 잠시 중단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그 사이 더 빨라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기체 결함, 기상 조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하면서 인명피해도 순식간에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앞서 보신 헬기 조종사, 불길을 피하지 못한 19명, 경남 산청에서 불을 끄던 진화대원 4명까지 포함하면 벌써 사망자만 24명입니다. 불은 아직도 저렇게 타고 있는데 이미 역대 3번째 산불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을 잇는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시뻘건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아래 건물과 차량도 집어삼켰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면 이게 5일째 이 칸에 사람 좀 깼어요. 잠자는 것도 경로다가 자도록 하죠. 그래서 나도 5일째 꼼짝 놀라고. 안동에서 시작된 불은 청송과 영양, 영덕까지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영덕의 한 실버타운에서 6명이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화염으로 차가 폭발해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8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영덕의 한 주택 앞에선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송에서도 8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안동에선 70대 여성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는 등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낮 추락한 소방헬기 조종사와 지난 22일 경남 산청에서 불을 끄던 진화대원 4명까지 모두 24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3번째입니다. 부상자는 2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금까지 2만 7천여 명이 대피한 상황. 주민들은 하루속히 불길이 잡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평온하던 마을은 화마가 들이닥치면서 하룻밤 사이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전화도 안 되면서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대피하면서 마을이 텅 비어버린 유령 도시가 된 지역도 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주민들 대피를 돕던 이장이 화마에 희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가구 남짓되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시미리 마을. 느닷없이 화마가 들이친 건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권모 이장은 주민들에게 급하게 대피를 알린 뒤 정작 본인은 대피 대신 옆마을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던 친척을 구하러 간 겁니다. 가까스로 친척을 태우고 향한 곳은 대피소의 반대 방향인 불기둥이 치솟는 마을이었습니다. 시야를 가린 자욱한 연기에 급한 마음까지 급기야 차가 배수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잠깐 사이 계곡에서 강한 바람과 불꽃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잦아든 오후 8시쯤 차 안에서 이장 권 씨와 친척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시간 영양군 석보면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곳곳마다 화마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넘던 불길이 강풍을 타고 집 바로 뒤까지 30분도 안 돼 내려왔습니다. 겁났죠. 바람이 막 엄청 불고 하니까. 그런 바람 보는 수 없어. 사람이 막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밀릴 정도로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전화까지 터지지 않는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날이 밝고 불이 잦아들면서 돌아온 마을은 폭격을 맞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인분이 불을 끌려고 물을 뿌렸대요. 이 집 붙고 저 집 붙어가지고 저 집까지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뭐. 20채 넘는 집 가운데 남은 집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고작 1000명에 남짓한 영양 석보면 주민 가운데 6명이 하룻밤새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만 20명이 숨진 거죠. 피하라고 해서 대피를 했는데 거기에도 산불이 뒤닥쳤다 등등 행정관청의 우왕좌왕한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 속 방파제에 발이 묶인 해안마을 주민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유일한 도로는 이미 화마에 휩싸였고 등 뒤는 시커먼 바다뿐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방파제 3곳에 고립됐던 주민 104명은 구출됐지만 일부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놀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대나무 불이 막 확 해나 있긴 갈 수가 없다더라고. 요양원에서 탈출하던 노인들은 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변을 당했습니다. 도로와 담벼락에 그을리는 적이 선명합니다. 차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하는 적입니다. 산불을 피해 도망치던 어르신 3분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북에서만 산불로 하루 사이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피난 안내 문자는 불길이 행정구역 경계선을 이미 넘은 뒤에야 발송됐습니다.
전화 문자 받을 당시에 아마 피난하고 있었어요. 불이 한번 와가 있었거든요. 청송에서는 수시로 대피 장소가 바뀌어 안내됐고 영덕에서는 목적지도 없이 포항 쪽으로 피하라는 문자가 고작이었습니다. 그 대피 장소를 지정을 해주려고 해도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행정구역 안에 안전한 대피소가 없으면 경계 밖으로 사람들을 피난시킬 대안, 이른바 플랜 B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확산돼 안동과 영양, 청송,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으로 한동안 헬기 투입이 멈춰 불길을 끄는데 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불길이 심각한 의성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지금 불길이 안 잡히고 있다면서요? 네, 저는 지금 불길이 가장 거센 경북 의성 점곡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육안으로도 시뻘건 불길이 확인되는데 가까스로 진화했던 최초 발화 지점 근처에서도 다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는 검게타, 폐허로 변한 집들이 보입니다. 어젯밤 직격탄을 맞은 안동도 조금 전 다녀왔는데요. 매캐한 연기와 먼지로 방진 마스크 없이 숨을 쉬기도, 앞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낮에도 하늘은 회색빛으로 뒤덮였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풍천면, 풍산읍, 예안면, 도산면 등에 잇따라 내려진 대피령으로 사람들이 대피해 도심 곳곳은 텅 비었고 가게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예, 안동에는 문화유산도 많지 않습니까?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바로 앞까지 불길이 번졌다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코앞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화선이 직선거리로 5km 앞까지 다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잔불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살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낙동강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가로지르며 끼고 도는데 최후의 지리적 방어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길이 만약 여기까지 덮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경북 도청사마저도 위험해집니다. 변수는 바람인데요. 오늘도 경북 일부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 방향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엿새째를 맞은 산청 산불과 닷새째인 울주 산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산청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고 울주 산불은 경남 양산으로 확산됐거든요. 덩달아 진화율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듯이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산속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여세 전 불이 시작된 것과 같은 모습인데 켜켜이 쌓여있는 낙엽 속 불을 꺼지 못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산불은 우려한 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점 안으로 번졌습니다. 해발 1915m인 천왕봉까지 8에서 9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연무와 짙은 연기 때문에 오후에는 의성에서 헬기가 추락해 2시간가량 헬기 운항을 못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반대 방향인 하동 옥종면에서도 불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대피는 더 늘어 현재까지 1,700여 명이 학교 등 20여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77%로 어제 이 시각보다 1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닷새 전 시작한 울주 온양읍 산불도 경남 양산으로 확산했습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주불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갑자기 바람이 다시 거세지면서 이 불이 경남 양산으로 옮아간 겁니다. 울주 산불 진화율은 78%로 어제보다 14%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전국 산불, 이번에는 현재 어디서 불타고 있고 또 이미 얼마나 탔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먼저 경북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끊긴 듯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렇게 5개 시도에서 광범위하게 불이 난 걸 빨간색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면적 3분의 1이 탔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이 난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최초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이렇게 동쪽으로 쭉 퍼져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성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불이 최초로 시작된 안사면과 안계면, 안평면, 이곳은 대부분의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동 상황도 심각합니다. 여기서는 묵계사원이 있는 기란면과 하회마을이 있는 풍천면이 중요한데 불이 대규모로 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청송 지역, 그래서인지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청송은 북쪽 과거 청송교도소죠. 경북 북부교도소가 있는 진보면이 피해가 심하고요. 남쪽의 주황산 국립공원 일대도 불이 접근한 상태입니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영덕도 피해가 군 전체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영덕읍 노물리 마을 상황 보시겠는데요. 바다를 앞두고 있는 마을임에도 완전히 불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북쪽으로 불이 퍼졌느냐? 바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남서풍으로 불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엔 경남 산청을 가보겠습니다. 시천면을 중심으로 불이 났는데 이곳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중요하죠. 이 화재가 공원 안쪽까지 침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의 방향이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화율은 아직 70%대에 그치고 있고 울주군에선 축구장 80여 개 면적의 산림이 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번 의성 산불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넓게 확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세지만 예측 불어 골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형적 특성상 골짜기가 많다 보니 이 골짜기를 타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또 이 바람을 따라 불이 여러 군데로 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골짜기 바람은 지상풍에 비해 바람이 3배 이상 더 강합니다. 산불이 남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강원 동해안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불이 시작된 경북 의성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이 연일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에 이어 청송과 영양, 영덕까지 불길이 확산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면은 감당을 못해. 사람 움직일 수도 없고 막 허리 꼬부리고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골짜기에서 산꼭대기로 부는 골바람이 그야말로 불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의성에는 골짜기가 많아 서풍을 타고 온 바람이 여러 골짜기를 타고 시시때때로 방향을 바꾸면서 사방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바람도 평지 대비 3배 정도 강했습니다. 서풍이 들어오다가 골짜기를 만나면 남풍이 된다거나 지형을 따라서 여기저기로 바람 방향이 바뀐 게 가장 큰 확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이른바 도깨비불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데다 바짝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은 울진 경계 10km까지 도달했는데 당분간 강한 남서풍이 이어질 전망이라 백두대간의 중심축 강원 지역 확산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청송까지 번지면서 교도소 수용자들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일부 수용자들만 옮겼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제 전해드렸듯 안동시 전역에도 시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제는 이 대피소에도 연기가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어디로 가죠? 피난 가느라 길이 막히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은 이미 다 꽉 찬 상황입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정문에서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바로 옆 산등성이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청송으로 번지자 흔히 청송교도소라 불리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 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모습입니다. 교도소 담벼락에 불씨가 번지면서 직원들이 불을 끄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산불 규모에 급기야 인구 15만이 넘는 안동시 전역에 전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이 내려와도 집이 북상되는데 불이 연기 보는데도 불안하기는 불안해. 날이 밝자 불길이 안동 주변까지 덮치면서 도심이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내 곳곳이 연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 어디가 도로인지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피소도 지금 확인을 해놨고. 낙동강 북쪽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빈 방을 찾기 힘듭니다. 대피하라고 안동시에서 이제 문자 날리고 그래가지고 저분 이제 그 강 건너 이쪽으로 넘어왔죠. 15만 안동 시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날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산불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운남사에 이어 고운사마저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불에 모조리 타버렸죠. 그나마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은 주변 숲에 하루 종일 물을 뿌려가며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체가 연기에 덮여 온통 뿌였습니다. 마을을 끼고 도는 낙동강에서 끌어온 물로 탱크를 채운 살수 장비는 굉음을 내며 소나무 숲에 연신물을 뿌려댑니다. 화회마을과 불과 5km 코앞까지 화선이 다가왔지만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노력이 세계문화유산을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이 만송정 이것을 이제 하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가 이제 농약 살포기 해가지고 멀리 이제 확산시켜서 물로서 이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화마에 무너져 내린 문화재가 속출했습니다. 천년고찰 용담사는 큰 불길은 피했지만 시설물 일부가 불에 타 지금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불을 피한 스님들은 용담사의 불길이 뒤덮기 직전 불당 안에 있던 불상 4점과 탱화 5점만 겨우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또 다른 신라시대 고찰 고운사는 화마를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건물은 형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잔해 위에 덩그러니 남은 범종이 지옥 불구덩이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철수할 때는 이 하얀 연기로 인해 꽉 자욱해가 좀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정도로 탈출하고 나서 한 10여 분 있다가 화재가 이 전소가 됐다면 이라고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보물 651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전국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내립니다. 특히 불이 난 지역은 더요. 강풍에 불씨가 날려 여기서 불을 끄면 저기서 불이 붙는 악순환을 멈추려면 비가 간절한데 말입니다. 찔끔 내리는 봄비는 하루 만에 그치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을 거라니 야속한 하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리안 위성으로 내려다본 경북 내륙 지역에 하얀 연기가 선명하게 잡힙니다. 서풍을 타고 육상을 지나 해상까지 길게 뻗어나갑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나라엔 따뜻하고 강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경북 의성에 27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이 역대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하면서 산불 지역에 국지적인 강풍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햇볕에 가열되고 냉각되는 속도 때문인데 한낮에는 산 정상이 가열되면서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야간엔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가면서 산불을 부채질했습니다. 산불을 잡으려면 하루에 적어도 20mm의 비가 와야 하지만 내일 내리는 봄비는 턱없이 모자랄 전망입니다. 서쪽에서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 동쪽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에서 20mm, 경북권과 경상 내륙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건조한 북풍이 내려오는 거라 가뜩이나 메마른 대지에 습기를 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관제사가 오른쪽 활주로로 착륙하라고 했는데 여객기가 왼쪽 활주로로 내려왔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 착륙한 활주로에는 또 다른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죠. 관제사가 이 비행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승객 106명을 태우고 어제 오후 3시쯤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편. 2시간 30분 뒤 김해국제공항 인근 상공에 접근해 관제사로부터 착륙 지시를 받았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들어오는 2개의 활주로 중 조종사 기준 오른쪽인 18알 활주로로 착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객기가 착륙한 건 18L 활주로, 조종사 기준 왼쪽 활주로였습니다. 엉뚱한 곳에 착륙한 겁니다. 18L 활주로에 항공기는 없었지만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던 아찔한 상황. 다행히 비상 상황을 인지한 관제사가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아 사고는 피했습니다. 이번 일은 조종사 착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당국은 항공사고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준사고 상황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미 보고를 한 상태이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일관부에서 그렇게 말. 진에어는 지난 21일에도 국내 여객기 계기판에 이상이 생겨 비상선언인 팬팬을 외치고 김포공항에 긴급 착륙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트랙터 한 대가 오늘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초 법원이 트랙터는 안 되고 트럭은 된다고 결정했는데 농민회에서는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왔고 경찰이 이를 막았는데도 뚫고 올라온 겁니다. 경찰이 곧바로 견인을 시도했지만 농민들이 반발하며 15시간째 대치 중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학생들이 1교시 시험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 왕복 6차선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 한편에는 트랙터 한 대가 서 있고 경찰차 3대가 트랙터의 앞뒤 옆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서울 광화문 탄핵 찬성 측 천막 농성장에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트랙터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트랙터 견인을 시도했지만 탄핵 찬성 단체가 거세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경찰의 불법적인 트랙터 반출을 막으려는 것은 정당 행위입니다. 즉시 사과하고 트랙터를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해당 트랙터는 전날 남태령 상경 집회에 참여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우회로를 통해 이곳 광화문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이 트랙터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오전부터 시작된 집회는 10시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오늘 3월 모의고사가 진행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늦어가지고 1교시를 못 들어갔어요. 10분 정도 버스 타야 하는데 거의 한 30분을 여기서 지금 배회하고 있어요. 아직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농민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명일동 땅 꺼짐 사고 현장이 정부가 지정한 94곳의 고위험 구간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말에 특별 점검까지 했다는데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정작 굴착 공사를 한 뒤에는 점검을 안 한 거죠. 여기저기 땅이 갈라지는 등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70대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까지 받았고 정부는 2달 뒤 대책을 내놓습니다. 싱크홀 우려가 큰 곳을 고위험 구간으로 선정해 2달가량 특별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흙이나 물을 제대로 막고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를 포함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사장 등 모두 94곳이 선정됐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명일동 현장 역시 고위험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고위험 구간으로 지정된 명일동 현장을 정밀 조사했지만 당시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굴착 공사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이뤄진 겁니다. 인근 주유소와 꽃집 등에서 도로 균열 등 전조 증상을 호소했지만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토목공사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 안 해놓고 지금 부시공사 해놓고 공무원이나 지금 업자가 다 살아남으려고 괜히 지금 엉뚱하게.
정부는 고위험 구간은 1년에 최소 2차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고위험 구간으로 관리해놓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느냐, 휴학 투쟁을 계속하느냐. 의대생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복학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무더기 제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의사협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고려대 의대의 전 학생 대표들이 의대생 복학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어떠한 결정에도 위축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휴학을 깨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우들을 사실상 지지한 것입니다. 의대생들끼리 집단행동 불참자 리스트를 돌려봤던 상황을 지적하며 마녀 사냥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경 일변도인 의대생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건 이례적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휴학 투쟁에 대한 인식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대 의대생들은 복학 여부를 결정할 전학년 비공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미복학 학생들도 결국 구제받을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미복학은 곧 제적이란 방침은 뒤집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간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요. 3월 말 정도에 다 돌아오는 걸로. 이에 대한의사협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적 유예 요청을 할지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의대생들이 제적이 되면 고졸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며 압박에 힘을 더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 세상에 성은 남성, 여성 단 둘뿐이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막겠다고 또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을 막을 거라고 했죠. 얼마 전 미 오리건주에서 남성의 몸 그대로 수염미난 얼굴로 2위와 거의 10초 차이를 내며 승리한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서로 다른 대통령과 주지사의 정책이 더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 복무 문제에선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고요. 한효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선수가 2등과 압도적인 거리를 벌리며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고등학교 육상 여자부 대회로 이 선수는 200m와 400m 경기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수가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알려지며 SNS에서는 불공평하다, 부끄럽지 않냐는 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From now on, women's sports will be only for women.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을 앞세워 미국 내주들을 압박했지만 일부 주에서는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You better comply because otherwise you're not getting any federal funding. Every state. 이번 경기가 이뤄진 오리건주는 학생이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주지사 역시 메인주 주지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뿐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여장이나 남장 공연을 진행한 케네디 센터의 이사진 해임에 공연계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성 정책이 대거 폐지되며 이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담배 냄새도 덜 나고 니코틴도 적게 들었다고 알려져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반 담배만큼 니코틴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한 것들에서도 니코틴이 꽤 나왔죠.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를 검색해봤습니다. 과일향이 나고 간편한 데다 니코틴도 안 들어있다고 광고합니다.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이 제로라는 시험 결과까지 내걸었습니다.
니코틴 거 없고 커피향 나는 것이 피면 그것을 피게 되면은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또 피워봤는데. 금연을 위해 무니코틴 액상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소비자원이 니코틴이 없다던 12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습니다. 일반 담배만큼 니코틴이 든 데다 유사 니코틴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메틸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 중독과 신경 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정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액상 담배는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무인 자판기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는 유통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전자담배는 이제 건강에 좀 덜 나쁘다는 편견도. 소비자원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제대로 할 것을 업체에 권고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누구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할 거라는 분도 계시지만 모바일인 만큼 혹시 해킹이 되거나 도용이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죠. 강세현 기자가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신분증의 역사는 1950년 시도민증을 시작으로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을 거쳐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열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분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지만 보안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은 홀로그램으로 위조를 막지만 모바일에서는 합성해서 만든 사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으로 서류 발급을 시도해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거 캡처본은 어려우시고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해 주셔야 돼요. 원본은 실시간이 표시되고 배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위조 사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자와 사진 정보를 비교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태국 문양, 지구본 문양의 동적 이미지와 현재 날짜 및 시간 표시를 통해 유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는 주민등록증 정보는 특정 서버가 아니라 각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보관된다고 설명합니다. 정보를 분산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안에 안전한 공간인 모바일 신분증 안전지갑에 발급됩니다. 단말기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연내 민간 앱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여전히 전국의 산불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입니다. 경북 내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 경보가, 남부 내륙과 충북, 강원 등지에는 건조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비가 절실한데요. 오늘 밤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지방에 5mm 미만,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5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내일 오후에 중서부 지방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20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18도로 오늘보다 4에서 10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